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에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1학년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2주간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공식 리셉션에 참석을 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를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이 3분기엔 동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반기에도 전기나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다며 동결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제 성주 사드기지의 인프라 건설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론스타 사건은 2라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국제 투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 여러 있고 그중 하나가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물어야 되는 건데 법무부는 왜 93% 승소라고 할까요? 그간 있었던 과정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라더견 대표의 주가 폭락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5개 주가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하한가에 진입하자마자 당국과 거래소가 바로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배후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수사 상황 사회부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네,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와 자사고 존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권 카르텔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수능에 관한 우려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먼저 고교 학점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하고 1학년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개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 성취도를 절대평가하고 기존의 석차 9등급 표기는 폐지됩니다. 대신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는 공개됩니다. 1학년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석차 9등급을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이 밖에 자사고 존치에 관한 내용도 밝혔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유지하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 일부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등 입학 전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드린 그런 후기 학생 선발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학교들의 그런 이제 선행 학습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권 카르텔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공정한 수능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물수능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올해 수능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한 수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계 이권 카르텔 존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교육계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수능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 여전하군요. 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교육계를 직접 겨눴습니다.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리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 차이가 결과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른바 일부 강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범죄이자 사회 악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 큰 문제고 여당은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교육부 수장도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오전에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어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이 특정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면 민심을 왜곡할 수 있을 거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총선 공약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쪽에 찬성한다 그러면 뭐 총선 공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에 조공 외교라고 비판해온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 돈을 받고 가서 비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중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중 외교를 강화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 간 결정적 이유는 기업인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정부나 집권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당장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3년 뒤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의 발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 참정권 부여를 한 거였기 때문에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의도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 네, 방금 이 사안은 잠시 뒤에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겠고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본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 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필요할 경우 잠정 조치로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재석 의원 243명 모두 찬성해서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를 억제하도록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거기를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일을 오는 10월에서 다음 달로 당기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금 전 조 기자가 전해준 대로 야당에선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던진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중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외교 원칙으로 같은 가치 이익이나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 대표가 왜 중국인 건보, 이른바 먹튀를 꺼내 든 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쓴 걸까요? 외국인 건보 이용 실태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유일하게 적자가 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건보에 가입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공단이 지급한 급여가 월등히 많은 건데 지난 2018년부터 4년간의 적자는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재작년 적자 규모가 100억 원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줄어들긴 했지만 같은 해 미국인이 600억 원대, 베트남인은 400억 원대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해보면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중국인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중국만 적자일까? 그 배경엔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이 피부양자 인정의 범위가 우리나라가 유독 넓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지정이 가능해서 왕래가 편한 중국에서 가족을 우리나라로 오게 한 뒤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인 피부양자를 언급하며 약 33억 원의 급여를 받고 10% 정도만 부담한 사례를 들어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국회에도 외국인 가족이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입국 6개월 뒤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교섭단체 연설 무대에서 여당 대표가 다시 화두로 던진 한중 상호주의는 야당 압박은 물론이고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여권의 상호주의 역설이 싱하이밍 논란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에서 특정 국가만을 부각해 갈등을 유발하는 건 아닌지, 또 그로 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퇴색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산은 준비됐다.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비롯해 가수 싸이와 재계 총수들까지 총출동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그리고 부산을 알렸습니다. 왜 이렇게 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리는 걸까? 우선 막대한 경제적 효과겠죠.
엑스포는 쉽게 말해 전 세계 자랑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의 업적과 미래 비전 등을 뽐내는데 그 비용 모두 각국이 지불합니다. 우리가 부산이라는 장을 마련해주면 부산으로 모든 국가의 최신 전시 시설들이 들어서고 각국의 첨단 기술과 업적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혁신 기술들은 모두 엑스포를 통해 세상에 나왔는데요. 1차 산업혁명의 상징, 증기기관차도 최초의 엑스포였던 런던 엑스포에서 소개됐고 전화기, 비행기, 그리고 텔레비전까지 당대 첨단 기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벌어들이는 걸까?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분석한 결과 부산 엑스포 총 사업비는 4조 8,995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61조 원에 달합니다. 투자 대비 12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박람회로 이번에 유치할 부산 엑스포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까지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경쟁국은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 리야드입니다. 애초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러시아 모스크바도 입후보했지만 전쟁으로 러시아가 먼저 탈락하고 오데사도 이번 총회를 통해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BIE 총회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으면 개최 도시가 선정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전력을 다해 부산을 알린 만큼 말 그대로 이제 부산은 준비됐습니다. 부산을 필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속의 K 브랜드를 알릴 새로운 기회가 될지 부산을 향한 글로벌 표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인상을 멈춥니다. 여름철 냉방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시작으로 5분기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된 전기요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동결로 누적 적자 45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적자 구조는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오른 금액은 아직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킬로와트 시당 20원 내지 3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이 변수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기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국제에너지 가격과 정치권의 물가 안정 기조,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말 연체 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로 과거 장기 평균 1.0%, 1.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체 위험률은 연체가 시작이 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 위험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취약 차주의 연체 위험률은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지난 1월부터 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22만 9,788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 11만 2,612건, 월세는 11만 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100건 이상 발생했지만 건수는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는 신고가가 줄고 신저가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가 1,152건으로 전달보다 3.5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저가는 580건으로 1.78%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5월 아파트 신고가는 198건으로 전달보다 66건 줄었으며 거래 비중도 7.64%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직방은 일반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격 안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이용 금액이 14일여 만에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늘 오전 11시 10분까지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총 19,778건의 대출이 이동했고 이동한 규모는 상환이 완료된 대출금 기준으로 모두 5,00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서 절감한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출 이동 유형을 보면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비중이 전체의 8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금액으로도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인데 특히 반도체 불황이 끝나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인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선박과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품목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기업 1,000여 곳을 상대로 3분기 수출 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 경기 전망 지수가 108.7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수출 여건이 나아진다는 의미인데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128.5로 전분기의 52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고 수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상담과 계약은 더 큰 폭으로 좋아졌습니다. IT기기 소비가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휴대폰 부문도 굉장히 같이 좀 부진했었는데 IT 쪽이 그 3분기를 기점으로 좀 되게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선업종도 3분기에는 그동안 수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집중되며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화학공업은 탄산 리튬 등 무기화학품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전자 분야는 중국 수입 수요 감소와 물류비 등의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이 반영되며 3분기 수출 전망이 밝아졌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은 여전히 부정적 요소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석유, 화학 제품 등의 가격이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가 두 달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14로 4월 120.50 대비 0.3%가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0.6%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 1에서 3월 계속 상승했다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4월 대비 1.5% 상승했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이 6.3%, 화학 제품이 1.1% 각각 내렸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 이후 소비자 단체가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 곡물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식품 기업들이 조속히 소비자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밀 등의 원재료가 상승을 이유로 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거침없이 가격을 올렸다면서 10% 안팎으로 인상된 과자, 또 라면류 가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천일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18개 유통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손을 잡고 천일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천일염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사재기 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펼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사재기를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6월 기준 천일염 20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57,840원으로 전월보다 83.4%가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애초 제기했던 1조 원의 청구 금액 가운데 7% 정도만 받아들여졌지만 이 법률 비용과 또 이자 등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은 모두 1,300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간의 과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만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ISDS란 제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ISDS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이제 제공하라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영어를 조금 한 단어씩 말씀을 드리면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 세틀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인베스터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디스퓨트는 분쟁, 그리고 세틀먼트는 해결 절차인 것인데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나라의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치의 이런 성격도 있는 그런 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국가 간에 우리는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 ISDS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중재를 통한 절차로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네. 이 ISDS 절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ISDS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재 그 판정부라고 해서 3인으로 구성된 판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수결로 하게 되는 것은 이 일반적인 법원의 이런 판단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3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뭐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네. 상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판정이 나면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결국에는 한 번 판단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법원 그런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이번 좀 분쟁을 이해하려면 2015년 그때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의 합병, 그때 당시를 또 기억해 둬야 되거든요.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번 엘리엇의 소송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2015년 4월경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2015년 4월부터 5월 정도에 이제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식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 안이 나오냐면 삼성물산의 주식 3개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제일모직 주식의 1개 정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주주들끼리 조금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그 주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였고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주식의 7에서 8% 정도의 굉장히 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안이 가결이 됩니다.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이 안을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통과가 됐는데 이 엘리엇에서는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 이 판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 ISDS를 통해서 중재를 받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제 2018년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실제로 이제 중재를 신청하겠다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2018년 7월경에. 그래서 이 신청서를 내게 되면서 중재 절차에 돌입이 됐고 지금 현재 5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5년여의 시간이 걸린 과정을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행위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제동을 건 거고 이번에 이제 판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엘리엇이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7%를 우리나라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예, 이게 지금은 판정문이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우선 예상이 되는 부분은 네. 이 엘리엇에서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제일모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관여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엘리엇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느냐가 또 쟁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엇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을 이제 7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에 가깝게 청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판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680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1조 정도로 봤을 때 이제 7%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680억 원은 일단은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이 금액에 지금 2015년부터 그러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네.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자라든지 이 금리 상당의 어떤 손해 지연이자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한 2,300억 정도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고 연 5% 복리로 쳐서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엇에서 이 분쟁에 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비용에 관해서 이 국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엘리엇 측에다가 370억 원 정도를 이제 배상을 해주라고 했고 네. 엘리엇 측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억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액 부분 또 한 300억 정도가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이제 정부에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1,30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까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재 판정부가 이런 판결을 한 그 결정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정부는 정부 행위로 그런 손해를 봤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또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지 않습니까? 행정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이 판단에 대해서 네. 어떠한 조금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국민연금이 동의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사실은 엘리엇 측에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보건복지부 관련 행사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네. 해서 2021년 1월에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대법원에서 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 국민연금에 좀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라고 해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재판정부에서는 그 해당 국가에서도 형사적으로 이런 판단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엘리엇 측에서도 조금 더 과하게 청구한 것도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삭제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도 이 손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에 대해서 좀 금액이 좀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변호사님 말씀은 재판 과정에서 엘리엇 측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론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인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야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국민연금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정이 나왔는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아직 판정문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네.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공개가 되고 나서 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도 합병 찬성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서 정부가 법무부가 93% 승소했다라고 이제 선방했다. 이만하면 기업 사냥꾼에게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액적인 산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구 금액은 거의 1조에 가까웠는데 네. 실질적으로 680억 원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7%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93%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엘리엇 매니지먼트 자체에서도 금액을 과하게 청구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막아낸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소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연 손해금까지 합치고 나면 1,3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이런 좀 판단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불복을 해도 상소제도가 없다. 이게 이제 최종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불복 의사를 밝히는 어떤 장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취소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 취소 신청이라는 신청? 것이 예. 예,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달라. 이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준재판정부에 이 사람이 부패해서 이 사람이 뭔가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 취소 신청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급을 해야 될 그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ISDS를 우리 국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국제적으로 맺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제적 협약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결국 어느 정도의 확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쯤 이제 공개될 거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공개가 되면 28일 안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소 신청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 신청을 이제 그 짧은 기간 내에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 신청 기간 자체가 좀 뒤로 밀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네. 론스타도 이제 ISDS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났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판정에서 금액이 7억 정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7억 부분이 안 맞는다고 신청을 해서 정정 신청을 받았고 네. 정정 결정이 나오고 나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정 신청까지 취소 신청 기간이 좀 뒤로 많이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이라도 정정 신청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정에 의해서 조금 더 기간이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단기간 내 취소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취소 신청을 했을 때는 또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늦게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이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리스크까지도 좀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5년여 만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들이 여러 있거든요. 뭐 최소 5건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ISDS 절차가 지금 총 10개 정도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됐었고 5건 정도는 끝이 났고 뭐 론스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5건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메이슨 캐피털이 있습니다. 메이슨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와 동일한 쟁점으로 이때 당시 주주로 2% 정도를 갖고 있던 이런 펀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동일한 쟁점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번과 유사하게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드렐러 홀딩 악의라고 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당한 유상 증자 관련해서 이 유상 증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방치했다라고 해서 이 정부의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판단도 이런 신청도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이 부당하게 방치한 것이 맞는지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이런 판단이 좀 이렇게 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닮은 꼴이 메이슨 사건도 남아 있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5건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국제 분쟁에 잘 대처해서 최소한 혈세 투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라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은 장마철 앞두고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찾았는데요. 10달이 지났지만 범람했던 하천 복구는 이제야 첫 삽을 떠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흙탕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옆 냉천이 범람하면서 삽시간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주차된 차를 옮기러 들어갔던 주민 7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0달이 흘러 다시 다가온 장마철.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가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던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자동 차수문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차수문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원상복구도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또 수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차수막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제일 큰 근본 원인은 냉천에서 준설공사를 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주민들은 창문에서 냉천을 쳐다봅니다.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범람했던 냉천의 항구 복구 작업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예산 문제로 작년에는 아예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획을 잡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5달을 허비했습니다. 복구 공사에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2년. 경사면에 흙포대를 쌓고 하천 토사를 실어내는 응급조치에 의지하며 장마철을 2번이나 더 견뎌야 합니다. 하류 쪽에 있는 제방을 최대한 고수부지를 사토해서 깎아내고 사토를 해야지만이 하류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토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마저 하천관리기관과 아파트 직원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복구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장마철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나 전조 등을 미리 점검해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지면 타이어 점검이 먼저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20% 넘게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차도 타이어 마모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장마철에 특히 신경 쓸 것은 결국 타이어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 교환도 좀 필요하고 특히 빗길에서는 도로 마찰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기압을 5에서 10% 정도 더 넣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어둡죠. 특히 브레이크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봐야 될 텐데 출발 전에 브레이크 밟을 때 램프가 잘 점등되는지 룸미러로 확인하는 습관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배터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퍼가 낡았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방 주시, 전방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시액을 한 통 정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뛰실 때요. 또 와이퍼 고무가 1년에 2번씩 갈아야 되는데 몇 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습기 탓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에어컨 필터를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시장 내 도로에서 가로 40cm, 세로 50cm, 깊이 50c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강서구청은 오전 11시부터 보수 작업을 시작해 3시간 반 만에 복구를 완료했고 차량 통행도 재개했습니다. 구청 측은 하수관이 오래돼 이탈하면서 토사가 유실되며 땅 꺼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매설돼 있던 300mm 상수도관 접합부가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나주 영산포와 왕곡면 일대 9천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어려워져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주시는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은 저녁 7시쯤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은 최근 지역 농협 직원이 ATM에 들어가야 할 억대 현금을 훔친 사건 등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 2억여 원을 빼돌려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은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직원이 현금 인출기에서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구로구 지역 농협 직원 횡령 사건.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른 지역 농협 지점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남성 A씨가 지점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낸 뒤 모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점 측은 있어야 할 현금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 A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제 검사가 이번에도 허술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시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부문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감사는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차례, 부문 감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예고가 없는 불시 감사는 올해 상반기 140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적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 농축협이 전국적으로 4,7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감시망으론 횡령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문감사의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약방문 형태의 형식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감사의 효과성과 투입 인력과 시간의 빈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 측은 불시 감사 횟수를 늘리고 시제 검사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처럼 정기 감사도 주기를 두는 대신 불시에 진행하거나 영업점끼리 교차 점검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전 과외 교사 54명과 접촉을 시도했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살인 암시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교사 54명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 가운데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선택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의 연결식이 사망 50일 만에 열렸습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는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미사를 진행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방향으로 운구 행진을 하고 낮 1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연결식을 엄수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고인을 기리는 노동시민사회장을 이어왔습니다. 건설노조는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불법 집회 개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입니다.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시험 공명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무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으로 피해 대학의 입시평가 업무가 저해됐고 음대 입시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게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생 김 씨의 당시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놓고 볼 때 한 전 교수가 김 씨의 부당 합격이나 금전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문업체 추천으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거액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짜 가상자산을 지급한 뒤 현금화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인 이곳. 여느 업체 사무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포폰 여러 대를 들여다보면서 조직원을 추궁합니다. 아니 뭐 따로 있어요? 본인 업무폰이? 범행은 투자 자문업체 한 곳에 고객 명단을 유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업체 직원이라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꾀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엔 실제 코인을 그대로 본뜬 짝퉁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조직원이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를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선 피해자 70여 명의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2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4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가운데 총책 30대 여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이번 달엔 아예 사무실을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상담 직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조차도 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조만간 검찰에 넘기고 애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 가짜 가상자산을 제공해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반려견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1,6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관계자 67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 관련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 2만 2천여 명에게 투자금 1,66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국제공조수사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 조직을 만들어
지난 2017년부터 133명에게서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 있던 핵심 조직원 8명은 중국 공안 협조를 받아 붙잡았으며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했으며 가짜 검사 신분증과 사무실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2달 전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주도한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서 최근에도 5개 주가 종목의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검찰이 바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락 하루 만에 배후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윤웅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한가 사태 수사 어디로? 자, 이번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먼저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오전 11시 46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후 동일금속과 동일산업, 만호제강과 대한방지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5개 종목의 하한가로 증발한 시가총액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해당 종목들이 공통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폭락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종목들은 2, 3년 동안 꾸준히 주가가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또 있는데요. 바로 대주주의 지분이 50%가 넘는 이른바 품절주라는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품절주는 시중 유통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쉽게 오르내려 주가 조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의 운영자 강기혁 씨가 오랜 시간 추천해온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강 씨는 추천은 물론 해당 종목들을 지인 등과 함께 꾸준히 매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분을 더 취득함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거면 뭐 행동주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단지 대주 지분이 높아서 유동 주식수가 낮은 주식을 거의 2, 3년 동안 조금씩 사모아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 표면적인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이건 주가 조작이죠. 네,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해당 종목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해오던 검찰과 금융당국은 강 씨와 그 지인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오다 폭락한 거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공통점을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꾸준히 2, 3년간 올랐고 대부분 지분 높은 품절주다. 그리고 바른투자연구소 강기혁 씨가 추천한 종목들이다. 아까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2달 전 라더견 사태와는 달리 이번엔 좀 더 발빠르게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폭락 하루 만인 지난주 목요일 강 씨를 이번 폭락 사태의 배후로 보고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강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는 압수물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 씨는 물론 강 씨의 가족 등 지인 4명과 함께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 씨 등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비해 이후 수사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내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번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영장 내용에도 그렇고 지금 강 씨가
그 시세 조종의 배후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YTN에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 씨는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10년 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왔고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과 해당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을 사온 것이지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번 하한가 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르자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의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법적인 매매에 나섰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이에 대응해 매수를 이어왔는데 검찰이 이 과정을 시세 조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 씨의 주장 들어보시죠. 고위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필연적으로 교차명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거래된 거는 통정매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하지만 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상장사 주식을 통정매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하한가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나도 피해자다. 지난번 라더견 사태 때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그때랑 비슷한 점도 있어 보이고 다른 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네, 라더견 대표가 통정매매를 통해 띄워온 8개 종목과 이번 5개 종목의 가장 큰 공통점은 특별한 호재 없이도 수년 동안 주식이 계속해서 올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번에 폭락한 5개 종목이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2달 전 폭락한 8개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시장 유통량은 적어 주가 조작이 쉬운 품절주였습니다. 차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2달 전 폭락은 SG증권이라는 특정 외국 증권사 한 곳에서만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국내 여러 증권사를 통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또 라 대표 주가 조작 사태에서는 증거금 40%만 있으면 증권사가 60%를 빌려줘서 차입 투자하는 차액결제 거래, CFD가 피해를 키웠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중에서는 아예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처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2달 전 폭락에선 8개 종목의 급락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거래 정지를 하면서 피해를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미 감독 모니터링망 안에 들어와 있었고 실제로 유의미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제 금융당국이 개입한 거라 뭐 금융당국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복현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하한가 사태 하루 만에 국회에 출석해 발빠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5개 종목들이 특이 동향을 오래전부터 파악해왔다며 이번 주가 폭락 진상 규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같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 조작이 계속 벌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 손방망이 처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의 배후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강기혁 씨는 지난해 12월 시세 조종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실제 증권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은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이유로 주가 조작 등의 증권시장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실형을 받는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 자체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과 재작년 실제 실형을 받은 비율은 52.5%에 불과해 피고인 절반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환수가 어렵다는 점도 한탕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상정하지 못하면 실제 부당이득과 별개로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징역형을 받더라도 돈은 남는다는 건데요.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 양형 기준을 좀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세력이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 법조인 말 속에 답이 있네요.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다. 자, 그래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또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부 윤홍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인프라 건설 등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6년 만에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기지 전자파 측정값은 1제곱미터에 0.01887 인체 보호 기준인 10W 제곱미터에 0.189%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물자와 장비 조달을 위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제곱미터에 대한 2차 부지 공여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결론나면서 현재 설계 중인 부지 개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가 정상화됨으로써 그 업그레이드 계획에 또 좀 더 가속도가 있을 걸 보여주고 사드 체계가 정상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체계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전승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5일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연구위원은 병력의 규모를 4,000에서 8,000명, 차량을 7에서 800대로 추정하고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으로 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무력 과시에 나서려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53년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성명이 공개됐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기념 도서관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후 한국 언론에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두 나라 국민은 공산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 하나로 튼튼하게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헌신과 존중으로 묶인 유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다음 달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 인상 요인은 합당한지, 분양가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오릅니다. 쌍용 C&E와 성신양회는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전기료가 계속 올라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판매 가격 인상을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51.60까지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저희는 솔직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업체 두 곳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났습니다.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9.5%와 5.3%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하락해 가격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톤당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고 이에 맞춰 시멘트 값은 2차례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연탄 값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2년도에 시멘트 레미콘 단가 인상이 좀 급격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공사 현장들의 원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분양가 영향을 두고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100제곱미터 아파트 한 가구를 짓는데 20톤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도 시멘트 비용은 24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10% 오르면 공사비가 많게는 1.4%, 분양가는 그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가 산정 구조가 워낙 복잡해 투명한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 국토교통부는 양측 협상을 중재하고 시멘트 과점 구조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누아 드 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수진, 또 박세은 등에 이어서 한국인으로는 5번째 수상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인이 또다시 부누아 드 라 당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상식 최고 여성 무용수 부문에서 중국 국립발레단의 추윤팅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사실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다른 후보자들이 너무나 대단한 무용수들이라 큰 기대를 못한 건 사실이고요. 무대에서 한국 발레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표현한 지난 3월 공연작 미린의 길이 심사위원들에게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1999년의 강수진, 2006년 김주원, 2016년 김기민, 2018년 박세은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수상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지난 2002년 입단해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21년간 활약한 간판 스타. 지난 2021년 출산 뒤 발레단으로 복귀한 무용계에서는 흔치 않은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100%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사실 육아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관리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로 올해 40, 발레리나에게 출산은 곧 은퇴 선언으로 여겨지던 공식을 깨고 더 풍부하고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른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상식 첫날 미리의 길을 선보인 데 이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열리는 갈라쇼에서는 이동탁 유니버설 수석 무용수와 춘향을 공연합니다. 한국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중에 동행했던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 협조를 담보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방어 자산 배치와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와 대중 외교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과 영내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태 정책을 총괄하는 미 고위 당국자가 방중 일정이 끝나자마자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미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in a unique position to press Pyongyang to engage in dialogue and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훈련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朝鲜半岛问题的症结是很清楚的，各方都应该正视问题的症结，承担各自的责任，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方的合理关切。 미 중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독재자와 동일시해 지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해 지난 2월 발생한 중국의 정찰 풍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이런 상황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두 나라 간 관계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중국 견제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가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이 비동맹 국가와 공유하지 않아온 일부 핵심 기술 공유 방안까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 모디 총리는 뉴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공개로 만나 인도 테슬라 공장 설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워싱턴 DC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하고 현지 시간 22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디 총리 국빈 방문을 계기로 드론을 포함한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부문 협력 확대는 물론 동맹국가만 공유해온 미국의 일부 핵심 기술 공유 방안까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인도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맞서기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We are going to give you this technology. We believe you are trustworthy, and we believe in your rise, in your military and economic rise, and so we are willing to do this for you. So I think it's a big bet from the American side. 하지만 인도가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모디 총리 국빈 방문을 두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공통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와의 관계 강화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This state visit is not about China, and it's not about sending a message to China.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7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명 서한을 보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종교적 무관용과 언론 자유 억압 등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교전에서 큰 피해를 본 팔레스타인 측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졌습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요르단강 서안 제닌 난민촌. 중무장하고 차에서 내린 이스라엘 특수부대원이 빗발치듯 총을 쏩니다. 공중에서는 무장 헬기 아파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테러범을 검거하겠다며 난민촌을 급습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의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민간인 6명이 숨졌고 90명 넘게 다쳤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בטרור בעוצמה ובנחישות. בחודש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חיסלנו ועצרנו מספר שיא של מחבלים. כך היה גם אמש בפעולה באזור ג'נין. 절치부심한 팔레스타인 측은 이틀 만에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의 한 주유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 민간인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용의자 2명은 모두 사살됐는데 그중 1명은 무장단체 하마스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총격이 이스라엘의 제닌 난민촌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تبارك حركة حماس العملية الفدائية التي نفذها الشهيد القسامي مهند شحاتة كرد على جرائم الاحتلال بحق شعبنا وآخرها المجزرة في شنين وأيضا اقتحامات المسجد الأقصى بالأمس وإخراج. 양측의 해묵은 갈등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을 둘러싼 주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해온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건설해 이주하면서 갈등의 단초가 됐고 최근 정착촌을 더 확장하려고 나서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공격에 민간인을 겨냥해 보복하는 악순환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를테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되는 건데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헌터 측은 혐의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는데 공화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7년과 18년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하지 않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집행유예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세금 120만 달러는 이미 국세청에 냈습니다. 징역 10년형이 가능한 마약 중독 상태에서 권총을 소지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마약을 끊고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약물 중독 재활 절차를 밟으면 기소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I'm very proud of my son. Did you
지난 8일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끊어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f you were the president's leading political opponent, the DOJ tries to literally put you in jail and give you prison time. If you are the president's son, you get a sweetheart deal.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단골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길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유정국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벌이고 있는 훈련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토 동맹국 사령관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할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번 훈련에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협력 국가인 일본과 나토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스웨덴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방위도 염두에 둔다는 동맹국 사령관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미국 주방위 공군의 마이클 로 중장은 이번 훈련의 교훈이 유럽 방위뿐 아니라 한국, 또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중국을 비롯한 적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여 실험실 유출설에 불을 지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9년 11월 코로나19 또는 계절성 질병과 일치하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원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화이트 코트 웨이스트 프로젝트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들 연구원 중 가운데 한 명인 후번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열린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의 경기에는 U20 월드컵 4강 쾌거를 달성한 주역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주목한 선배들은 누구였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장항범 선수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승규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고 그런 무대에서 자신 있게 하는 또 현석이 형의 플레이를 보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황인조 선수나 조규성 선수, 오영규 선수 세 분 모두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눈앞에 둔 18살 대형 수비수 김지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브렌트퍼드의 러브콜을 받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김지수는 큰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 시즌 개막전 토트넘전에서 꼭 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수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은중 호의의 중앙 수비수로 활약한 뒤 브렌트퍼드의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선수의 각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 배울 게 더 많고 가서도 또 배운다는 느낌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도 자신감 갖고 거기서도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프로야구 기아의 최형우가 역대 최다 타점 기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KBO 리그 최초로 1,5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부록을 앞둔 나이지만 철인 최영우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실린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넘긴 투런 홈런. 최영우가 국민 타자 이승엽도 경험하지 못한 1,500타점의 금자탑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2008년 첫 타점 이후 16시즌 만에 만들어낸 KBO의 새 역사입니다. 홈런이 또 그 상대팀 투수한테 좀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라서 더 기분이 좋은데 또 마침 이렇게 대기록이랑 같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최영우의 별명은 강인함을 표현하는 철인과 금강불괴. 삼성 소속으로 2008년 이후 한 시즌도 거르지 않으며 9년 연속 110경기 이상을 출전했고 2018년엔 삼성과 기아 시절을 합해 5년 연속 100타점의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타격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즌마다 50타점 이상을 기록한 최영우는 막막에 물이 차는 병과 싸웠던 2021 시즌에도 55개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파도 거의 내색 안 하고 야구장에서 웬만하면 좀 시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16시즌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루타 477개로 이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최영우는 개인 통산 안타 4위, 홈런에서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에서 방출당한 뒤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을 떠돌기도 했지만 두 번의 FA에서 147억 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최영우. 꾸준함의 대명사 최영우가 하루하루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KBO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화제였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더위는 주춤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서울 기온이 22.1도까지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비는 밤사이 모두 잦아들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는 29도 등 남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모레는 서울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을 전후로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